노후 망친 아버지의 재혼, 73세 아버지의 한숨과 후회. 저는 올해 73살 이재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한숨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버텼어요. 딸 은정이가 가끔 들러서 반찬도 해주고 안부도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은정이도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되면서 자주 오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에요.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답했죠.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정도였어요.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보면서 하루에 몇 번씩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비가 오네. 이런 날엔 파전이 생각나는데. 대답은 없었죠. 당연히요. 그래도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제일 힘든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뉴스라도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데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씹는 소리, 삼키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러면 급하게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날 이유를 찾기 힘들었어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냥 눈만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어떻게든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신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십자말풀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갔던 곳들인데 혼자 가니까 어색했어요. 특히 반찬가게나 마트에서 소량 포장된 것들을 사야 할 때면 서러웠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 가게 사장들이 물어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대충 네, 그냥 이렇게 답하고 얼른 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늘 가던 반찬가게 앞을 지나는데 아주머니 하나가 저를 불렀어요. 어르신, 반찬 좀 보고 가세요. 별 생각 없이 들어갔죠. 김치랑 멸치볶음 조금씩 샀습니다. 돈을 내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콩나물 무침을 하나 더 봉지에 넣어주더라고요. 서비스예요. 혼자 사시면 밥 챙겨 드시기 힘드시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혼자 사는 할아버지로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아주머니가 바로 문선애였어요. 66살이었는데도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애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날 이후로 자꾸 그 반찬 가게 생각이 났어요. 다른 곳에서 반찬을 사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가봤어요. 선애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또 오셨네요. 이번엔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용 김치를 샀습니다. 그런데 또 멸치볶음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어르신 혼자 사시니까 이런 거라도 챙겨 드세요. 그렇게 2번, 3번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찬만 사러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반찬보다는 선애와 나누는 대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르신, 혈압약은 챙겨 드세요? 요즘 김치가 잘 익었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리웠던지 몰라요. 집에서는 텔레비전하고만 대화했거든요. 한 달쯤 지나서 알게 된 건데 선애도 혼자 살고 있었어요. 딸 수진이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선애는 반찬가게 운영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가면 정적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선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나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그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사는 것보다는 선혜와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었죠. 선혜도 저를 반겨주었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선혜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선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선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하루가 가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뭐라도 해야 하루가 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할 일이 없었어요. 선혜는 달랐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활기가 있었어요. 선혜의 손을 보면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가락, 반지 낀 자리가 파여 있는 손가락. 그런데 그 손으로 반찬을 담을 때는 참 정성스러웠어요. 이거 짜지 않게 했어요. 어르신들은 싱겁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 멸치는 큰 걸로 골랐어요. 작은 건 씹기 힘드시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선혜가 감기에 걸렸나 봐요. 목소리가 쉬어 있더라고요. 감기 걸리셨나요? 약은 드세요? 괜찮아요. 이런 거야 뭐.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다음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갔어요. 이런 걸 왜 사셨어요? 감기는 빨리 낫는 게 좋잖아요. 선혜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돌봐주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감정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선혜는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게 아내와 비슷했습니다. 말하는 투도 차분하고 정겨웠어요. 겨울이 오면서 가게에 앉아있기가 추워졌어요. 선혜가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근처 다방에서 만났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어르신 요리는 하세요? 라면 끓이는 정도요. 아내가 워낙 잘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집이 가게 바로 위층이거든요. 선혜의 집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꾸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제 집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게 그리웠구나.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맛있는 밥이었어요. 음식 맛도 맛이지만 함께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선혜는 저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냥 아는 사람? 친구?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구나 싶었어요. 죄책감도 들었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선혜를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된 건 분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뭔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게 됐어요. 한참을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선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혜가 뭔가 말하기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희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요? 그 질문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선혜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선혜와 만난 지 1년이 흘렀을 때쯤이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꺼낸 건 선혜였어요. 어르신,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날 건가요? 그 질문에 저도 생각해 봤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고 있나 싶기도 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저 할아버지, 요즘 반찬 가게 아주머니랑 자주 만나더라. 이 나이에도 그런 게 있나 봐. 창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혜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선혜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선혜와 나눈 대화를 되새겼어요. 선혜 씨,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말을 꺼내놓고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3살 할아버지가 프러포즈를 하고 있다니 젊을 때도 이렇게 떨렸나 싶었어요. 선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요. 서로 귀찮게만 안 하면 되죠. 그 말이 조금 섭섭했지만 현실적인 선혜다운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화려한 사랑을 바라는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외롭지 않게 함께 늙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단했어요.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만 냈습니다. 결혼식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죠.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에요. 자식들 부끄럽게 할 것도 아니고. 선혜의 딸 수진이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엄마, 뭐하러 이 나이에 재혼을 해요. 혼자 살면서 가게나 잘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선혜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일이지. 제 딸 은정이는 오히려 찬성했어요. 아빠 혼자 사시는 거 보기 안쓰러웠어요.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아빠가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이사는 제가 선혜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선혜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게 위층에 있는 집이 편했어요. 제 집은 조금 더 넓었지만 거기로 오라고 하기엔 선혜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짐을 쌀 때가 가장 서러웠어요. 아내와 함께 모은 40년의 추억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의 옷가지들, 함께 썼던 그릇들, 결혼 사진들, 모든 게 아내의 흔적이었거든요. 결국 옷가지 두세 벌과 약간의 생활용품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두거나 은정이에게 맡겼습니다. 가방 하나 정도의 짐이었죠. 이것만 가져가세요? 선혜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 짐을 많이 가져가면 이 집이 제 집처럼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떠나기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잠시 머무는 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든지 짐을 싸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게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혜의 집에 들어간 첫날 밤이 기억나요. 침대는 하나였는데 어색했습니다. 물론 부부가 됐지만 아직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불편하시면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괜찮아요. 우리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둘 다 잠을 잘 못 잤어요. 서로 눈치 보면서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잤던 침대가 그리워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혜가 이미 가게에서 반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가 점심때 가게에 들려서 선혜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좀 어때요? 좋아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 좋았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저녁에 TV를 보면서 나누는 대화, 잠들기 전. 오늘 고생했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이 선혜의 것이었거든요. 컵 하나, 수저 하나까지 다 선혜가 쓰던 것들이었어요. 이 컵 써도 될까요? 당연히 써요. 이제 우리 집인데요. 선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여기는 제 집이 아니라 선혜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혜의 화장품들 사이에 제 면도기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미안했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사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선혜가 그렇게 말해도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살게 되니까 서로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생활 패턴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 들으며 체조하는 걸 좋아했는데 선혜는 새벽부터 일하느라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 했어요. 라디오 볼륨 좀 줄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어요. 큰 일은 아니었지만 서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플 때 걱정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잘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선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거든요. 단순히 외롭지 않게 함께 늙어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가족들이 있고,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고,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별것 아닌 일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어르신, 몇 시에 일어나실 거예요? 아침마다 선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생활 패턴을 맞춰가려는 노력이겠거니 했죠. 7시쯤이요. 그럼 저는 6시 반에 일어날게요. 가게 준비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이런 식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외출하세요? 점심 먹고 산책이나 할까 하는데요. 그럼 이 시쯤 가세요. 그 시간이 딱 좋아요. 왜 이 시가 딱 좋은지 모르겠지만 선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시간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선혜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르는데도 선혜의 의견이 따라왔습니다. 그 옷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즐겨 입던 회색 가디건이었어요. 아내가 사준 옷이기도 했고 편해서 자주 입었거든요. 하지만 선의 눈에는 영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 나이에 그런 옷은 안 어울려요. 이 베이지색이 훨씬 젊어 보여요. 선혜가 고른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옷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씌운 옷을 입은 기분이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걸까? 73살이면 무엇을 입든 할아버지인 건 마찬가지 아닌가?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원래 아침을 일찍 먹는 편이었습니다. 7시 반쯤 간단하게 먹고 신문을 보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에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아침은 8시에 먹어요. 그래야 점심시간이 맞아요. 전 일찍 먹는 게 좋은데, 나이 드시면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8시, 12시, 6시 이렇게요. 선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70년 넘게 해온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선혜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뉴스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구시 뉴스는 빠짐없이 봤어요. 그런데 선혜는 다른 채널을 선호했습니다. 뉴스는 우울해져요. TV는 이 채널이 더 낫죠. 예능 프로그램이 좋아요. 리모컨을 넘겨받으면서 채널이 바뀌었어요. 웃음소리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별로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리는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재미있죠? 이런 걸 봐야 기분이 좋아져요. 선혜는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뉴스는 언제 볼 수 있는 걸까요? 음식 이야기도 나왔어요. 제가 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던 선혜는 계속 싱겁게 하려고 했어요. 어르신,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싱거우면 밥맛이 없어서 건강이 더 중요하죠. 조금씩 적응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입맛에는 모든 음식이 밍밍했습니다. 김치도 싱거웠고 국물도 싱거웠어요. 몰래 소금을 더 넣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반복됐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쌓이고 쌓이니까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선혜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볼륨을 줄일게요. 볼륨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일찍 일어나시니까 저도 잠이 깨져요. 그날부터 아침 운동을 포기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이었는데 말이에요. 대신 선혜가 가게에 간 후에 혼자 조용히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뭔가 말하려고 하면 선혜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처음에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공원에 가볼까요? 공원보다는 백화점이 나을 것 같은데요. 에어컨도 나오고 구경할 것도 많고요. 전 공원이 좋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위를 피하는 게 좋아요. 결국 백화점에 갔어요. 에어컨은 시원했지만 제가 원하던 산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점점 의견을 말하는 게 귀찮아졌어요. 대신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 옷을 갈아입으면서 한숨, 식사를 하다가도 한숨.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왜 자꾸 한숨을 쉬세요? 선혜가 물어봤을 때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별일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게 별일이 아닐 리 없었죠. 선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든 걸 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보기 좋으라고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선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의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제 생각, 제 취향, 제 습관보다는 선혜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항상 우선이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예전에 혼자 살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싸우게 되는 게 더 싫었거든요. 그 나이에 부부싸움이라니 생각만 해도 창피했어요. 선혜도 나름대로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질까요? 그렇게 조금씩 제 목소리는 작아져 갔습니다. 대신 한숨 소리만 커져갔어요. 결혼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패턴이 생겼습니다. 선혜의 딸 수진이가 거의 매일 저녁에 들렀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가게는 어땠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첫 마디였습니다. 저에게는 인사도 없이 곧바로 선혜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수진아, 왔구나. 오늘 힘들었지? 선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딸이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수진이 앞에서는 목소리도 밝아지고 표정도 살아났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는 듯 행동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때문에 불편한 거 없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저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엄마의 남편인데 말이에요. 그런 말하지 마라. 이제 가족이잖니. 선혜가 나무랐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시켜서 하는 인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수진 씨, 일 마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네.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별다른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와만 이야기했고 저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죠. 며칠 후부터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수진이가 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에서 쉬고 있을게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 선혜가 말렸지만 저도 수진이도 그게 더 편했어요. 억지로 어색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아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들렸거든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분 때문에 힘든 일은 없고요? 힘든 일이야 뭐가 있겠니? 좋은 분이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남자들은 처음에만 좋은 척 하다가 나중에 본색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를 마치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알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손해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걸렸어요. 제가 선혜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제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는 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이의 방문 횟수는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저녁에만 왔는데 주말에는 낮에도 왔고 심지어 점심을 해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엄마, 오늘 점심 뭐 해주세요? 집밥이 그리워요. 그래, 뭘 해줄까? 김치찌개? 좋아요.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녀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드시는 동안 저는 혼자 방에서 기다렸어요. 가끔은 수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엄마 반찬 맛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그러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당연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게 됐는데 수진이의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보더라고요.
아저씨 누구세요? 저기, 선혜 씨 남편이에요. 아, 재혼하셨구나. 처음 알았네요. 그 친구는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갔지만 저는 괜히 부끄러웠어요. 마치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진이가 와서 선혜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외식하러 가요. 새로 생긴 한정식 집이 맛있다던데요. 그래, 좋지. 아저씨도 같이 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끼리 가요. 오랜만에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혜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저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 가족끼리 시간 보내세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은 쓰라렸어요. 가족끼리라고 했는데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그럼 저희가 나가 있는 동안 편히 쉬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선혜가 미안한 듯이 말하고 수진이와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여러 개 있었지만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라면 하나 끓여서 대충 저녁을 때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었어요.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딸 은정이 생각이 났어요. 은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까요? 아빠를 혼자 두고 나가자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은정이는 제가 외롭지 않게 항상 신경 써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였어요. 제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에게 저는 엄마를 빼앗아간 사람이었고 선혜에게는 제가 뭐였을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둘이 돌아왔어요. 즐거웠는지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같이 가요. 선혜가 그렇게 말했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수진이의 표정을 보니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선혜에게 물어봤어요. 수진 씨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적응을 못한 거죠. 적응이요?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이해해 주세요. 선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남편이긴 한 걸까? 아니면 그냥 얹혀 사는 남남일까? 선혜와 수진이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와 은정이도 저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지금 은정이는 뭘 하고 있을까? 아빠 없이도 잘 지내고 있을까? 문득 은정이에게 연락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괜히 연락해서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진 것 같았어요. 혼자 살 때는 그냥 외로웠지만 지금은 무시당하는 기분까지 들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은정이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아빠도 생활하셔야죠. 은정이가 처음에는 받기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집했습니다. 아버지가 딸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받아라.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 해준 게 미안했어요. 은정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혜와 결혼한 후에도 이 일은 계속됐어요. 은정이에게 보내는 돈은 제가 받는 연금에서 나가는 거였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선혜에게는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얘기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개월쯤 지났을 때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선혜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습관처럼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멈춰서 있는데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선혜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엄마 통장 복사본이요. 엄마가 워낙 돈 관리에 대해 무심하셔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은정이에게 보내는 돈이 들켰나 싶었거든요. 예상이 맞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달 5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게 뭐죠? 수진이가 통장을 가리키며 선혜에게 물어봤어요. 선혜도 처음 알게 된 일인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50만 원? 뭘 그렇게 많이 썼지? 지금까지 5개월 동안 250만 원이 나갔어요. 이름을 보니까 이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저씨 딸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제 딸입니다. 딸에게 돈을 보내고 계셨어요? 선혜가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가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서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그럼 우리 집 생활비에서 그 돈이 나간 거네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요. 제 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연금이 얼마인데요? 아저씨 연금이 10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50만 원을 딸에게 보내시면 우리 집 생활비는 어떻게 내시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전부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선혜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집 돈이 거기로 간 거잖아요. 수진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선혜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왜 미리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 일이요? 이제 우리가 부부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아저씨 딸을 도와줘야 해요?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선혜가 수진이를 말렸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돈으로 자기 딸 도와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당신 딸은 당신 가족이지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요. 선혜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선혜 씨, 어르신, 저도 이해는 해요. 딸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일단 그 돈 보내는 걸 멈춰야죠. 우리도 생활이 있어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로서 딸을 도와주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일인가요?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모르셔도 저는 알고 있어요. 엄마가 가게에서 버는 돈이 얼마인지 말이에요. 수진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써서 일하시면서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세요. 그런데 아저씨는 들어오자마자 절반을 딸에게 보내고 계시잖아요. 수진아, 그만해. 선혜가 말렸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말했어요. 이게 맞는 일인가요?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남의 딸 도와주는 게 말이 돼요? 남의 딸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은정이가 남의 딸이라고요? 제 친딸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선혜가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르신, 정말 그 돈 보내는 거 멈춰야 해요. 은정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다고. 그럼 일시불로 한 번 주세요. 매달 보내는 건 우리도 부담이에요. 일시불이라니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가진 건 그 적은 연금뿐인데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딸한테 말하세요. 아빠도 이제 재혼했으니까 예전처럼 도와줄 수 없다고요. 선혜의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은정이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결혼하면서 딸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은정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하며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딸의 눈빛이 말이에요. 며칠 후 은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아빠야. 아빠 안 그래도 안부 궁금했어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은정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게 당분간 용돈을 못 보내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은정이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들렸어요. 아, 네. 알겠어요. 아빠도 이제 새 가정이 있으시니까. 은정이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은정이에게 용돈을 끊겠다는 말을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회사 동료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거였어요. 재호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해서 연락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런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져서 몇 년 동안 안 만났거든요. 하지만 요즘 집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나가고 싶었어요. 선혜 씨, 제가 오늘 저녁에 옛 동료들 만나고 올게요. 그래요? 좋아요. 오랜만에 나가시는 거네요. 선혜도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요즘 집 안 분위기가 어색해서 제가 나가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6시에 동네 한정식집에서 만났어요. 김대리, 박 과장, 이 부장까지 5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재호 씨, 많이 늙었네요. 하하, 당신도 마찬가지요. 머리가 다 하얘졌잖아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어요. 이들 앞에서는 제가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73년을 살아온 이재호로 있으면 됐어요. 재호 씨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가끔 산책하고 책도 보고요.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손자 용돈이라도 벌려고요. 모두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은퇴 후에도 각자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재호 씨 재혼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김 대리가 궁금한 듯 물어봤어요. 네, 작년에 했어요.
어머, 정말요?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에요.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인데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오랜만에 선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눈치 보느라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좋겠네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럼요. 외롭지 않으니까 좋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옛날 회사 이야기도 하고 각자 근황도 나누고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호 씨, 진짜 행복해 보여요. 얼굴에 윤기가 흘러요. 하, 그런가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나 싶었거든요. 집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느라 긴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편했어요. 그때였어요. 식당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니 선혜와 수진이었어요. 둘이 저녁을 먹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서 마주칠 줄 몰랐거든요. 선혜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선혜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호 씨, 저분들 아세요? 박 과장이 물어봤어요. 아, 네. 제 아내하고 처제예요. 어머, 그럼 인사라도 드려야겠네요. 김 대리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저는 말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끼리 식사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가 저희 쪽을 보더니 선혜를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료들이 인사를 했어요. 선혜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수진이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제 아내 문선애 씨하고 처제 수진 씨예요. 아, 반갑습니다. 재호 씨가 좋은 분 만났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 부장이 친근하게 말했는데 수진이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자랑요? 뭘 자랑하셨다는 거죠? 재혼하셔서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수진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선혜가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저씨,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계시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뭐가요? 집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밖에서는 잘 웃네요. 그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수진아. 선혜가 수진이를 말리려 했지만 수진이는 계속했어요. 요즘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돈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그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왜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말이에요. 수진 씨, 그만하세요. 제가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만해요? 진실인데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돈으로 자기 딸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모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김 대리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진짜 남자답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는 죄송하다고만 하시더니 여기 와서는 행복하다고 자랑하고 계시네요. 수진이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하는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재호 씨, 박 과장이 걱정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동료들에게도 미안했고 이런 상황이 부끄러웠습니다. 선혜 씨, 수진 씨, 이만 가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서 하죠. 선혜가 황급히 수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호 씨,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민폐를. 아니에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죠. 동료들은 위로해줬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재호 씨, 술이나 한 잔 더.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결국 모임을 중간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즐거웠던 시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이제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내한테 쩔쩔매는 한심한 남자로 보겠죠. 그날 이후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동료들이 연락해도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의 체면도 밖에서의 체면도 모두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디서도 편하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벌써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선혜와 수진이는 이미 들어와 있었는지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진이의 날카로운 말들, 선혜의 서운한 표정.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수진이는 이미 돌아간 후였어요. 선혜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네. 짧은 인사만 나누고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선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오늘 일은 선혜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어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가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수진 씨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선혜의 목소리에도 별로 힘이 없었어요.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동료들의 당황스러운 표정, 수진이의 차가운 눈빛,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 새벽 3시쯤 되니까 잠이 깼어요. 옆에서 선혜가 잠들어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도대체 뭘까? 정말 남편일까? 아니면 그냥 불편한 동거인일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들어왔어요. 혼자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새벽에 잠이 깨면 거실에 나와 앉아 있곤 했어요. 외로웠죠.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눈치는 보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도, 늦잠을 자도, 짠 음식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외로웠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외롭지 않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외로웠어요. 오히려 더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외로웠지만 지금은 무시당하는 외로움이었거든요. 창고에 넣어둔 제 물건들이 생각났어요. 아내와 함께 썼던 그릇들, 함께 찍었던 사진들, 제가 좋아하던 옷들, 모두 거기 고스란히 있을 거예요. 혹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쉽지 않았어요. 그 집은 전세였는데 계약 만료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거예요. 새로 집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제 연금만으로는 어림없었죠. 그럼 은정이한테 가서 살까요?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됐어요. 은정이도 자기 생활하기 바쁜데 아버지까지 모실 여유가 있겠어요? 제가 도와줘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나요? 매일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딸한테도 용돈 못 보내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깊은 한숨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어르신?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선혜가 나와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계세요? 선혜가 거실 전등을 켰어요. 갑자기 밝아진 불빛이 눈에 아팠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몸은 괜찮아요. 선혜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일로 너무 상처받으셨죠? 괜찮아요. 수진이한테 제가 잘 말해둘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수진이가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뀔까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 줄까요? 선혜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저희가 정말 잘 맞는 것 같나요? 선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 질문이 의외였나 봅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요즘 생각이 많아서요. 저희가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건지. 어르신도 힘드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선혜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어요. 저도 처음엔 좋을 줄 알았어요. 외롭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솔직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각자 살아온 방식이 다르잖아요. 선혜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일단 조금 더 시간을 가져봐요.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까요? 선혜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다시 어둠 속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날지, 더 참을지. 떠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도 마땅하지 않고 돈도 부족하고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도 쉽지 않아요. 참고 산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체면도 구기면서 어느 쪽도 쉽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왔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혼자 있는 꿈, 선혜와 다투는 꿈, 수진이가 저를 집에서 내쫓는 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더 피곤했어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선혜가 가게에 나간 후 혼자 앉아서 또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바랐던 노후일까요? 이게 제가 꿈꿨던 재혼 생활일까요? 답은 뻔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날도 한숨만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73살이라고 해도 예전에는 그래도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늙은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응, 은정아.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런데 아빠. 목소리가 이상해요. 많이 힘드세요? 딸은 역시 아버지를 잘 알아요. 목소리만 듣고도 제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정말요? 아빠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거짓말이었어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아빠, 혹시 새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세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좋은 분이야.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좋다고.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은정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딸에게 용돈도 못 보내주는 아버지라니. 은정아, 아빠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용돈 못 보내줘서.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해서.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이제 다 컸어. 하지만 아니었어요. 은정이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도 못 되고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이 못 되고 그때 깨달았어요.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잃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비록 외로웠지만 적어도 저는 은정이의 아버지였어요. 딸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딸이 기댈 수 있는 아버지였죠. 지금은 뭔가요? 딸에게는 용돈도 못 보내주는 무력한 아버지, 새 가족에게는 눈치만 보는 얹혀 사는 남자. 재혼을 결정할 때 저는 뭘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함께 늙어갈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노후의 재혼이 제게 가져다 준 건 외로움의 해결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침묵과 후회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아졌는데 할 수 있는 말은 더 줄어들었어요.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친딸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어떤 날은 거울 앞에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재호, 넌 지금 행복하냐? 대답은 항상 침묵이었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더더욱 그랬거든요. 선혜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좋을 줄 알았는데 각자의 가족들, 각자의 생활 방식, 각자의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진 거죠. 어느 날 저녁 선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우리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왜 갑자기? 요즘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나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어려움, 서로의 마음.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서야 진짜 솔직한 대화를 한 거였어요. 우리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선혜가 말했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성급하게 결정했는데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결혼했지 정말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선혜 씨, 제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계속 살면 우리 둘 다 힘들 거예요.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혜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혼 절차는 간단했어요. 결혼할 때처럼 동사무소에서 서류만 내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짐을 싸는데 별로 가져갈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 가져온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어르신, 어디서 사실 거예요? 일단 고시원이라도 구해야죠. 73살에 고시원이라니. 스스로도 웃겼어요. 선혜가 미안해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서로 맞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선혜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둘 다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외롭긴 하지만 적어도 눈치는 보지 않아도 돼요. 은정이에게도 다시 용돈을 보낼 수 있게 됐고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계속 혼자 살았다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랬다면?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 상처받은 마음, 잃어버린 것들, 많은 게 아쉬워요. 하지만 배운 것도 있어요. 외로움이 무서워서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얼마나 큰 후회를 남기는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나이에 외로움을 참고 혼자 사시겠어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불편함을 감수하시겠어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저는 지금 혼자 사는 길을 택했어요. 외롭지만 자유로워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다시 할 수 있고요. 이게 제게는 맞는 것 같아요. 73살 아버지의 후회담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혼하기 전 확인하세요. 재혼 부부의 90%가 이것 때문에 이혼합니다. 결혼 전에 단 한 가지만 확인했어도 나는 이혼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65세 김성철입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죠.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왜 재혼 후 암도 있었고 나이가 60이 넘으면서 새로운 사람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머리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슴 한편에서는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운 거예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그랬습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이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생전에 즐겨하던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화분에 물을 주거나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모습, 저녁 준비를 하면서 흥얼거리던 노래 소리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라진 집에서 혼자 지내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남자는 원래 혼자도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군대도 다녀왔고 젊을 때 자취도 해봤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65세의 혼자와 25세의 혼자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밤이 특히 길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뉴스는 우울한 이야기만 나오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허전했거든요. 80쯤 되면 정말 막막했어요. 잠자리에 들기엔 너무 이르고 그렇다고 밖에 나갈 곳도 마땅치 않고요. 동네 산책을 나가봐도 혼자 걷는 게 쓸쓸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더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평소 담당해주던 젊은 미용사가 없더라고요.
대신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바로 오미숙이었습니다. 오미숙은 차분하고 편안한 분이었어요. 머리를 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 그리고 서로의 근황까지 얘기하게 됐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오미숙이 가위질을 하면서 말을 건넸어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거든요. 오랜만에 듣는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혼자 산책하기엔 좀 쓸쓸하긴 해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는데 오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뭘 해도 심심하더라고요. 오미숙도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는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제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미숙의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이제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거죠.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은퇴하고 나니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오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혼자 산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5년 전에요. 갑자기 뇌출혈로.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미숙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열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미용실에서 나올 때 기분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오미숙과의 대화가 자꾸 생각났어요. 따뜻한 목소리, 이해해주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동질감 같은 것 말이죠. 그 이후로 미용실에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머리가 그렇게 자주 자랄 리는 없는데 핑계를 만들어서 가게 됐죠. 오미숙과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또 오셨네요. 머리가 정말 빨리 자라시나 보네요. 오미숙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들킨 것 같아서 민망했거든요. 그냥 미용실 오는 게 좋아서요. 솔직하게 말했더니 오미숙이 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오미숙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현실적이고 차분한 성격이라는 것,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하게 혼자 사는 외로움을 잘 이해한다는 것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오미숙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단지 혼자 산다는 것, 차분하고 현실적이라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외로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걸 덮어버린 거죠. 만약 그때, 정말 그때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미숙의 삶이 정말로 정리된 상태인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지 못했다고 해야겠죠. 외로움이 만든 착각 속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착각이 저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오미숙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나중에는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오늘 일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어때요? 처음 이런 말을 꺼낼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오미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차 마시는 것도 좋겠네요. 미용실 근처 조그만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을 때 오미숙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미용실에서 일할 때의 차분한 모습 그대로였죠. 나이에 비해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 같은 나이에 이런 자리가 어색하네요. 오미숙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덩달아 웃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성분과 이렇게 앉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와의 추억, 딸 은지 이야기, 그리고 혼자 사는 일상에 대해 얘기했죠. 오미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완전히 끝났어요. 성격 차이로 몇 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오미숙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아픈 기억이겠지만 이미 정리가 된 것처럼 보였죠.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 살아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요. 이제 각자 자기 삶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의존하지도 않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안심이 됐어요. 복잡한 가족관계나 얽힌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 나이에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오미숙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끌렸어요. 욕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무언가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았죠. 저도 재혼은 꿈도 못 꾸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오미숙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미용실에서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경우도 많아졌죠. 오미숙은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걸 차근차근 생각하는 타입이었죠. 돈 관리도 철저했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계획 없이 살면 안 돼요. 건강 관리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오미숙의 이런 말이 저에겐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모든 걸 책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오미숙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미숙에게 물어보게 됐죠. 김성철 씨는 참 순수하세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미숙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딸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빠 요즘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은지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던진 질문이었어요. 숨기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응, 동네 미용실에서 알게 된 분이 계셔. 아빠한테 좋은 분이면 저도 기쁜데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아빠가 얼마나 아세요? 은지의 질문이 예상보다 직설적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분 가족관계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빠, 그 사람 삶은 다 본 거예요? 은지의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사실 오미숙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혼했다는 것, 자녀들이 독립했다는 것, 현실적인 성격이라는 것 정도였죠. 그런 걸 캐묻는 게 예의는 아니지 않겠니? 저는 은지의 질문을 피하려 했어요. 오미숙의 과거를 자세히 묻는 건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믿고 지내는데 굳이 캐물을 필요가 있나 싶었죠. 아빠, 전 아빠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재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스럽게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은지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걱정을 오해로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제 재혼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지야, 아빠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 다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은지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이 제 선택을 불신한다고 느꼈죠. 그래서 더욱 오미숙을 감싸게 됐습니다. 오미숙에게 은지의 걱정을 털어놨을 때 오미숙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당연히 딸이 걱정하죠. 저도 제 아이들이 그러면 이해할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오히려 오미숙에 대한 신뢰를 높였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성숙해 보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은지도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갑작스러워서 그런 거겠죠. 오미숙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은지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났어요. 오미숙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고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오미숙이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재혼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였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오미숙의 말만 듣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미숙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과거가 정말로 정리된 상태인지 그런 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의 과거를 자세히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여겼거든요. 서로 믿고 지내는데 굳이 캐물을 필요가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결혼처럼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는 더욱 그렇죠. 은지의 걱정을 무시한 것도 후회됩니다. 딸이 저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간섭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나이든 부모의 연애를 반대하는 이기적인 자식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때 만약 은지의 말을 듣고 오미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오미숙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라도 가졌다면 말이에요. 그랬다면 나중에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미숙과 결혼을 결정한 건 만난 지 8개월 후였어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했고 함께 노후를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나이에 거창한 결혼식은 부담스럽죠.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면 어떨까요? 오미숙이 먼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과시욕 없이 실속 있게 생각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설렘이 있었죠. 오미숙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이제 정말 부부네요. 오미숙이 말했을 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였던 5년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결혼 전까지는 각자 자기 집에서 살았어요.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각자의 생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서로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오미숙이 제 집으로 이사 온 건 혼인신고 일주일 후였어요.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루 만에 정리가 됐죠.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오미숙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죠.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죠. 먼저 아침 시간이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7시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신문도 보고 라디오도 들으면서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죠. 너무 늦게 일어나시네요. 이 시간에 일어나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오미숙이 6시에 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둑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새 출발이니까 맞춰보자고 생각했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맞춰볼게요. 그렇게 말하며 웃어 넘겼지만 사실 아침 시간이 급박해진 느낌이었어요. 여유롭게 신문 보는 시간도 없고 라디오 듣는 시간도 없어졌거든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오미숙은 빨리 먹고 치우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답답해 보였나 봐요. 그렇게 천천히 드시면 음식이 다 식어요. 빨리 드세요. 매 끼니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식사가 편하지 않았어요. 음식 맛을 음미할 시간도 없고 마치 군대에서 밥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집안 정리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어느 정도 어수선한 게 편했거든요. 책상 위에 신문이나 책이 쌓여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남자들은 정말 정리정돈이 안 되네요.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오미숙은 매일같이 집안 곳곳을 정리했어요. 제가 읽다가 놔둔 책도 책꽂이에 꽂아버리고 소파에 걸쳐둔 옷도 바로 옷장에 넣어버렸죠. 어디에 뭘 놨는지 찾을 수가 없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해진 자리에 놔두시면 찾기 쉽잖아요. 왜 아무데나 놔두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일들이었거든요. 각자 자기 집에서 살 때는 이런 생활 패턴의 차이를 알 수 없었죠. 텔레비전 시청도 문제였어요. 저는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 오미숙은 드라마나 예능을 선호했어요. 이런 딱딱한 프로그램은 재미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좀 즐겁게 살아야죠. 리모컨은 자연스럽게 오미숙이 들게 됐어요.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가장 힘든 건 일정 관리였어요. 저는 원래 계획 없이 여유롭게 사는 걸 좋아했거든요. 오늘은 산책을 갈까, 내일은 도서관에 갈까,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정하는 게 편했어요. 내일 오후에 마트 가야 하고, 모레는 은행 업무 봐야 하고, 주말에는 청소해야 하고, 오미숙은 일주일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어요. 제가 따로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이미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빠요? 제가 물으면 오미숙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는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무계획하게 산다는 비판으로 들렸어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간섭이 시작됐어요. 저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술 한잔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는데
그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몸에 안 좋아요. 이 나이에 그런 게 필요해요? 처음에는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통제하려는 느낌이 들었죠. 한 달에 몇 번 안 만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미숙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나이에 남자가 너무 예민하다. 좋은 말로 해주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결혼 초기니까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거니까 조금씩 맞춰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오미숙의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익숙해지려 했고 빨리 먹는 것도 연습했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거든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오미숙이 제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모든 걸 혼자 정하고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시기였죠. 우리 집 생활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저는 손님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한 생활 패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오미숙에게는 결혼이 사랑보다는 생활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활은 오미숙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했던 거죠.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모습들이었어요.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이런 면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하니까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였죠.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눈에 띈 건 오미숙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원래도 전화를 자주 받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전화를 받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아지고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통화겠거니 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누구 전화 그렇게 자주 와요? 제가 물어보면 오미숙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옛날 직장 동료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화들이 대부분 밤늦게 왔어요. 10시, 11시, 심지어 12시가 넘어서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더 이상했던 건 오미숙의 외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갈 일이 많아진 거죠. 오늘 오후에 좀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어디 가는데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3번은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뭔가 지쳐 보였어요. 즐거운 만남이었다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거든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냥 그래요. 별일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미숙이 또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거실까지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혼자 결정해?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제가 아는 오미숙의 차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 돈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신경이 쓰였어요. 도대체 누구와 무슨 일로
이런 대화를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 다음 날 오미숙은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해요. 저녁 늦게 올 것 같아요. 서둘러 준비하고 나가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늦게 돌아온 오미숙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말수도 없었죠. 많이 힘들었나 봐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오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들이었거든요. 오미숙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오미숙이 외출한 사이에 집에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오미숙 씨 계세요?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급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지금 외출 중인데요. 누구신지 박정수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박정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오미숙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연락처 아시면 전화해 보시는 게...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기다려도 될까요? 뭔가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거실로 모셨는데 박정수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 하더라고요. 오미숙 씨와는 어떤 사이신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박정수는 잠깐 멈칫했어요. 오래된 지인이에요. 사업상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사업? 오미숙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나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오미숙이 돌아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박정수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수야, 왜 여기까지 왔어? 정수야? 사업 상대라고 하기엔 너무 친근한 호칭이었어요. 전화 안 받아서 급한 일이라고 했잖아.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걸 의식해서인지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오미숙이 박정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15분 정도 후에 혼자 들어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누구예요, 그분? 제가 물으니까 오미숙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이후로 박정수와 관련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전화는 더 자주 왔고 오미숙의 외출도 늘어났죠. 한 번은 오미숙이 급하게 나가면서 가방을 두고 간 적이 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을까봐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가방이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서 은행 통장이 보였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죠. 그리고 그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큰 돈이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거래처 이름이었어요. 박정수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 있었거든요. 입금도 있고 출금도 있었는데 단순한 지인 사이의 돈거래로 보기엔 액수가 너무 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박정수는 단순한 옛 지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오미숙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오미숙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박정수 씨와는 정확히 어떤 사이예요? 오미숙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옛날 사업 파트너였어요. 지금도 가끔 일 관련해서 상의할 일이 있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당신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밤늦게까지 전화하고 돈거래까지 하는 사이를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오미숙이 저에게 숨겼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혼 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딸 은지의 말이 생각났어요. 아빠, 그 사람 삶은 다 본 거야? 은지가 걱정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오미숙은 과거를 정리한 게 아니었어요. 박정수와의 관계, 그리고 그와 연결된 여러 문제들을 그대로 끌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는 숨기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전 남편과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는 여전히 진행형이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확인해야 했던 건 오미숙의 말이 아니라 오미숙의 실제 삶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현재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박정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오미숙의 삶에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제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죠. 박정수와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저는 오미숙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결혼 전에는 각자 자기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몰랐어요. 대략적인 연금 수준이나 저축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얘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가계부 정리를 해야겠어요. 오미숙이 어느 날 가계부를 들고 나왔어요. 꼼꼼하게 적혀 있는 내역을 보니까 놀랐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식비, 생활용품비까지 모든 게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에 이렇게 들어가네요. 반반씩 내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 제가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많이 늘었어요. 두 명이 살면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거였죠. 이거 맞아요? 전에 혼자 살 때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제가 의아해하니까 오미숙이 설명했어요. 혼자 살 때는 대충 사셨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죠. 좋은 음식 먹고 집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가계부를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지출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미용비는 뭐예요? 제가 미용실 가는 비용이요. 부부가 되었으니까 외모 관리도 해야죠. 통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 휴대폰 요금도 포함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오미숙의 개인 지출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생활비라고 해서 반반 나누자는 거였죠. 개인적인 지출은 각자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오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부가 된 마당에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가족 지출이죠. 부부면 당연하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불공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몇 주 후에 터졌어요. 오미숙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큰딸이 전세금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요. 좀 도와줘야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깜짝 놀랐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건데요? 우리 예금에서 빼면 되죠. 우리 예금?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어요. 무슨 우리 예금요? 당신 적금하고 제 적금 합치면 충분하잖아요. 급한 일이니까 써야죠. 오미숙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말이죠. 잠깐만요. 제 돈을 왜 당신 딸한테 써야 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 딸, 제 딸이 따로 있나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만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의 자녀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래도 갑자기 이런 큰 돈을. 그럼 당신 딸한테 급한 일이 생겨도 제가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오미숙의 반박에 할 말이 없었어요. 은지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도와달라고 할 텐데 지금 그걸 거절하는 제가 이기적으로 보였거든요. 결국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하지만 오미숙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빌려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끼리 빌려주고 빌린다고 해요? 그래도 큰 돈인데. 정말 속상하네요. 이래서 재혼이 어렵다는 거구나. 오미숙이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하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결국 그냥 도와주는 걸로 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작은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2달 후에는 오미숙 자신이 투자할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돈에서 빼서 쓰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죠. 이번에는 얼마예요? 이미 지친 목소리로 물으면 오미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많지 않아요. 2천만 원 정도. 많지 않다고? 2천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이렇게 계속 쓰면 노후 자금이 떨어져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오미숙은 화를 냈어요. 노후 자금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다는데.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 당신은 계산기예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더 화나는 건 박정수와 관련된 돈거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박정수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박정수 씨한테 왜 돈을 빌려줬어요? 급한 일이 있었대요. 곧 갚는다고 했고요. 언제 빌려줬는데요?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 그럼 그때는 자기 돈이었는데 지금은 왜 우리 돈에서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박정수 씨가 갚을 돈은 당신이 받아야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 돈이잖아요. 이상한 논리였어요. 빌려줄 때는 자기 돈이었는데 받을 때는 우리 돈이라는 거였죠. 점점 제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은 오미숙과 오미숙 가족들을 위해 쓰이고 제 미래 계획은 뒤로 밀리고 제 의견은 무시당하는 거였어요.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오미숙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뭔가 반대하거나 의견을 내면 이기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죠. 가족이 되었으면 마음도 가족이 되어야죠. 당신은 아직도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마음이 좁은 건가, 사랑이 부족한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한다면 제 입장이나 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줬을 텐데 오미숙은 항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부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허탈했어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였으니까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은지 얘기였어요. 오미숙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은지가 결혼 준비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다른 반응을 보였거든요. 은지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당신 딸들 도울 때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제 딸은 왜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제 아이들은 정말 급한 일이었고 이중잣대였어요.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제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오미숙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 돈과 제 집, 제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저에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꿈도 존중하고 상대방의 미래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오미숙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노후 계획이나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돈 문제를 통해서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돈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딸 은지와 오미숙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였죠. 그날은 은지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한동안 못 봤거든요. 저는 딸을 보니까 반가웠는데 오미숙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은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오미숙이 거실에서 나오면서 대충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차갑고 표정도 별로였어요. 은지도 그걸 눈치챘는지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은지가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예식장 계약금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부족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의 결혼식인데 말이죠. 그런데 오미숙이